정상이 경주 선언을 통해 문화창조산업협력의 뜻을 모은 가운데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제30대 국회 사무총장 역임. 최근 한미 군수뇌부가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의 진전을 보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도 문화예술로 푸는 게 가장 좋고 훨씬 부드럽게 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아니겠어요? 뭐 경제 문제도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본 에이펙 이후 K컬처 부흥을 위한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에이펙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문화 외교 내년 예산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에이펙 이후 후속 조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 모임 에이펙의 또 하나의 주역으로 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문체위원장으로서 이번 에이펙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에이펙은 아마 최초겠죠. 이 문화를 이 에이펙 선언문에 넣었다는 게 문화창조 산업을 이제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순수 문화 예술이 이제 하나의 산업화로 가는 네. 또 그래서 세계의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는 아주 이번에 결정적인 그 경제 에이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에이펙 어떤 장면 주목해서 보셨고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에이펙의 마지막 날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네. 바로 제 앞에서 이제 정상들이 계셨는데 그 G드래곤의 공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네. 21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고 네, 또막 사진 어떤 분은 찍고 일어나서 뭐, 네. 사진 찍어서 SNS로 올리고 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경제 외교에 첨예하고 긴장했던 이 에이펙이 문화로 이거 완전히 하나의 통합을 이뤄냈구나. 네.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 아주 좋았는데요. K푸드 음식이 네. 좋았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이 영상으로 그 음식 만드는 걸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된 그런 에이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한복을 입고 이 영부인들을 초청해서 불국사 관람을 했잖아요. 네. 불국사가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숨결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전통의 우리 한복을 입으신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캐대언에서 나오는 복주머니로 만든 핫팩을 선물을 했다래요. 날씨가 네. 쌀쌀하니까. 네. 그게 또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이 한복의 색깔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조용히 알리는 영부인의 그 외교는 정말 수준급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고요.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라는 이 자체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향후 한중 간 문화 교류 어떤 전망인가요? 일단은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다라는 게 이제 한중 교류의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간담회 할 때 그 박진영 대중교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북경에서 K-팝을 공연하고 싶다. 네. 그랬더니 시지 주석이 좋다. 네. 그래서 그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왕이 부장을 연결을 해서 그 왕이 부장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거의 확답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한중 문화 교류는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한한령 떨어지기 전까지의 이 K-팝이라든가 이게 아주 절정을 이뤘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온 게 2016년도에는 약 800만 정도가 올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한중 관계의 문화 교류라는 건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에이펙 끝나자마자 또 무비자로 들어올 수 1년 있겠고 연장도 1년 했죠. 연장이 또 된 네. 것도 그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의대로 시작해 뭐 배치기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혹평입니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만 난무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 위원장 맡은 문체위는 뭐 그런 소동은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에이펙 기간 중에도 여야 간 언성을 높였는데요. 제대로 된 정책 국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좀 안타깝고 네. 한편에서는 저희도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때 이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이나 또 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잘 안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정치가 조금 이제는 감정이 좀 개입되지 않는 정책 국감으로 가야 되는 거에는 이론이 없고요. 그건 네. 여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으로 앞으로 협조 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보니까 63%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여당으로서 잘 지켜나가고 민생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는 이번 국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관이었는데요. 네. 지난 10월 22일 날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가 정용석 국립박물관 그 재단의 사장한테 이제 집중 추궁해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이 결국은 이 고궁에 가서 어자에 근정전에 있는 어자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어자에 앉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명성황후의 침실인 네. 곤영화까지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과 둘이서 10분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복궁 또 창덕궁 이 종묘 고궁박물관 이런 데를 8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한 게 나타납니다. 네. 8번을. 그러니까 고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고궁을 자기 사유화했던 부분들 이것이 정말 국민들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새로운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명성황후 처소에 간 다음 날 공예품 대여분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것도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게 이 건천궁이라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곤영합 침실이 있는 그 궁인데요. 네. 그 경복궁 안에. 근데 건천궁에 들렸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보내달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리스트를 이제 대통령실에 보내주니까 그 중에서 9가지의 품목을 찍은 거 아닙니까? 뭐 보암이라든가 뭐 또 이 주치람, 촛대,
뭐 사방형 탁자 뭐 해서 9개를 찍어서 보내달라 대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래 대여는 이 전주에 있는 이 우리 옛날 사적 이런 공예품들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대여하는 곳이 아니고 전시돼 있는 옛날에 왕실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그런 곳에 있는 집기를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1년 계약으로 해서 작년 24년도 3월까지 쓰기로 했다가 또 1년을 연장해서 24년도 이제 4월에 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기를 아예 대여를 한 거네요. 해서 사용을 했네요. 사용을 했죠. 근데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탄핵이 돼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올해 2년 쓰다가 돌려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네. 현향적으로 정부 광고 집행되는 문제, 또 심지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에도 버젓이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이런 실태도 또 지적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정부 광고가 있고요. 또 각 부처의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 광고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MBC는 작년, 재작년 광고가 제로예요. 네. 예. 그다음에 SBS는 이제 작년에는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TV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광고가 늘어나고 조중동 늘어나고, 네. 이제 정부 광고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네. MBC, SBS, JTBC는 이 광고가 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판례지 한 10%가 이제 감소되고 나머지 조중동은 올라가고 KBS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정권이 이 돈을 가지고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거기다 더 한 가지 하면 유튜브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데는 네. 이 탄핵 그러니까 계엄이 있는 날에 99명의 간첩이 중앙선관위를 침투했다. 뭐 이런 보도를 냈고 네. 옛날에 5.18 때는 이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낸 아주 극우 언론사인데 가짜 뉴스로 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죠. 네. 그게 다.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건 심각하다. 더군다나 우리 제가 인천이 지역구인데 인천시에는 거기 계엄 이후에 1조 한 6천억 정도의 광고를 스카이데일리에서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인천시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것도.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제 예산 전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작 연설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작년에 예산 때도 시끄럽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니 감액하니 서로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이 부분을 결국은 요번에 못 들어온 거는 이 아마 나라 살림을 팽개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요번에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 본인들이 계엄을 하고 나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거든요. 네. 진정한 사과 없이는 미래가 저는 예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도 본인이 당대표라고 되고 나서 윤석열 또 면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 극우 쪽에 휘말려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728조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최적의 예산이라면서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요? 해야죠. 이게 12월 2일이 이제 1차 기한, 12월 9일이 2차 기한인데요. 네. 이제 12월 3일이 이제 내란 1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기해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민생 예산을 이번에 많이 집어넣고 특히나 이제 안보, 네. 콘텐츠 문제, 문화예산, 또 AI 네. 한 10조 정도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것도 다시 복원시켜놨고요. 네. 이런 것들 또 지역 화폐에 1조 2천억을 해서 민생 경제를 돌리려고 했고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네. 그동안 3년 동안의 이 민생 경제의 이 실정을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언론 광고 관련 스카이데일리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인천시 5천만 원. 인천시 5천만 원. 표현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1억 6천만 원, 5천만 원. 계엄 이후에 네.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인천시에서 그중에 5천만 원이라는 3분의 1 가량을 이제 네네. 광고 예산을 냈다. 아까 수치 잘못한 걸 다시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9조 6천억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창조 산업을 명시했고 문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컬처, 푸드, 뷰티, 관광 이 등을 망라하게 되는데요. 내년 문화예산을 통해서 어떤 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화 재정이라는 게 1.5%였어요. 네. 그랬다가 윤석열 정권 때 1.35, 1.3 네. 이렇게 이제 예산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서 1.31 정도 됐는데요. 네. 이 문화 예산을 2%대 시대를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 순수 문화예술 쪽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그 중에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캐대언이라든가 폭삭소가수다, OTT 이쪽은 좀 그래도 가는데 네. 영화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40편을 찍었던 게 지금 이제 18편 찍는다는 거예요. 올해 내년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이라든가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이 청년 작가라든가 또 이런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에 창조적이고 콘텐츠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쪽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던 재판 중지법이 하루 만에 중단되면서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 인사 컷오프를 둘러싸고도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앞선 얘기도 나옵니다. 당정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당과 정이 항상 일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당내 지도부와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여기서 이제 조율도 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 그동안의 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뜻이 안 맞거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조율돼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야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설 텐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 종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 경기 등 어느 지역이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요. 김 위원장 지역구는 인천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국민의힘이 인천광역시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인천 탈환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현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천이 이제 많이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 정치의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풍향계 역할. 네. 인천의 득표율이 대한민국의 득표율과 소수점 차이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 이런 네. 이제 슬로건이 나돌 정도인데요. 인천의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강화에서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방향이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원도심 쪽에서도 굉장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 보면 다 1등으로 당선이 되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천의 이 정치적인 이 정황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도 인천시장에 직접 도전하실 거죠? 글쎄 이제 저는 인천 출신으로 국회의원 3번 하고 네. 또 지난번에 행안위원장 할 때도 제가 MBN에 출연했었는데 네. 행안위원장하고 이제 과분하게 문체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이 경륜을 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협력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민 의원님 뭐 국감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를 두고 12.3 비상계엄 단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군 인사에서 육해공군의 삼성 장군, 중장 상당수가 교체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 한화의 숙청이요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인사는 내란 이후에 첫 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때 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그것이 정치 군인을 끌어냈던 거라면은 이번에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민주적 회복, 민주적 통제, 군의 민주적 통제 네. 이 부분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개인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절차를 정당하게 지키는 것들은 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군은 국민의 군대여야 된다. 이 관점에서 대대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이력을 조사하는 별도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뒤에 냈는데요. 야당 이거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책동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이 조직을 발족하는 그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서 내란 가담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신호탄을 쌓아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전직 대통령 2사람뿐만 아니라 공직자 약 1,000명을 조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5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특검까지 가동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공직사회 전체의 정치 보복에 이 공포를 심고 또 네.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정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대행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법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그런 뭐 정부의 그런 좀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까지 위축되게 하고 또 이게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오직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이지 뭐 어느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또 공직자가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대통령실 관련해서 구체화 단계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일 뿐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어쨌든 민심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설명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한 것인데 적폐청산이나 내란 종식이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지층들은 긍정하고 또 지지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AI와 R&D 미래 성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이게 협치 실종 시대가 다시 온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면서 불참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인 행보에 한 번쯤은 좀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뭐 지금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에이펙이 너무나도 생각 외로 엄청난 성공을 또 거두었고, 그리고 뭐 깐부치킨, 그리고 블랙웰 26만 장 확보 등 너무나도 좋은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걸 좀 덮어볼 필요가 있다고 야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불참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야 모두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성명 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 중이나 협상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연 배경으로는 이 관세보다는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네. 뭐 그래 보입니다. 네. 안규백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막판에 부각됐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미국 내부에서 부처 간의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고, 네. 또 미국의 국방장관도 다행인 것은 이것 때문에 틀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인상을 준 거거든요. 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직접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틀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속도보다는 신뢰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또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민감한 외교적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에 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네. 동맹은 속도보다는 신뢰다. 네. 이런 차원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게 3편을 너무 빨리 터뜨릴 그런 사안이 아니다. 네. 특히 이 한미 간에 이 관세 협상은 큰 물줄기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이 안보 측면에서의 그런 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그런 연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미 그런 안보 협의회의 그런 주요 논의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양국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다. 그런 지적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특히 한미 간의 관세 부분은 웬만큼 가닥이 잡혔겠지만은 네. 이 안보 협상 결과 부분은 지난주도 이제 헤그시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안규백 장관하고 판문점도 같이 둘러보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 핵심 내용이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이문은 주한 미군이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대만이라든지 또 태평양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군사적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네. 물론 한국 정부의 이제 국방비 정액 문제라든지 방산 협력 문제 이런 문제는 웬만큼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APEC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어떤 그런 애교 성과 가시를 한 부분은 원자력 핵 잠수함 추진 연료를 갖다 공급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가 양국 정상이 입장들은 각자 발표는 했지만은 이게 미국에서도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이런 다양한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이 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민주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상당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신뢰에 기반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좀 웬만큼 풀어질 수 있는데 신뢰에 아직까지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배 수장님, 한미 간 공동 성명 자료 발표가 지연되면서 애초 관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 회동도 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 그룹은 물론 모든 뭐 재계가 관세에 대해서 촉각을 고도세우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네. 뭐 기업에도 중요하고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민감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한미 양쪽 모두 자국 여론에 좀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팩트 시트 이 합의문이 어떻게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워낙 또 정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쪽 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투자액, 투자처가 어디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 관세가 언제쯤 15%로 소급되느냐 또 네.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대만에 비해서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철강은 매우 또 관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블랙웰 GPU 26만 장을 들여오는 부분도 최첨단 GPU는 이 미국 외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선업 또 철강 산업 쪽에 민감한 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회의를 못하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지금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수사팀에 반발이 있다 이런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면서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 문제가 아주 이제 시끄러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왜 항소를 포기했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를 좀 살펴보니까 원래 이제 그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뭐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법무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는 있지 않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면 항소의 실익이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그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에 여야 간의 의견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설특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규명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특검, 국정조사, 뭐 청문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대장동 핵심 이제 피의자들 항소권을 갖다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난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 해체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1년까지 아직까지 검찰 조직은 형사사부 체계의 세부적인 실무적인 그런 많은 정부적인 사원에서 앞으로 정치권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찌감치 좀 자빠져 버렸어요. 네. 검찰이 검찰의 기능을 일찌감치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은 그럼 누굴 믿고 이렇게 이제 법치가 실현돼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이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런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실질적으로 언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호 중앙지검장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수사팀 같은 경우는 오직하면 새벽 3시 때에 이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팀에서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아놓고 최종 재촉문을 남아둔 그런 상황에서 윗선의 항소 금지 그런 지시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이 자체가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이번 항소 금지 이 결정은 검찰 내부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 권력의 외압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지 오늘 뭐 오후에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자기 책임해야 이루어졌다 그랬지만은 이 부분을 앞으로 명백하게 이제 밝혀져야 할 네.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병도 의원님, 검찰 수사팀은 윗선의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양심 지킨 항소 자체를 일부 검사가 왜곡하고 있다면서 친윤 정치 검찰들의 문제 그리고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누가 항소를 막았느냐를 가지고 외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막았는지, 법무부 장관은 주요 사건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막았는지, 아니면은 좀 전에 대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검에서 고심어린 결단을 한 것이다. 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질의를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후보 때. 검찰이 기소하면 대법원 가서 무죄 받더라도 패가망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리고 재판 무죄라든지 나오면은 또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해서 국민들을 끝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런 기계적 항소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참 국민들 입장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수사팀이라는 거잖아요. 수사팀. 이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이었습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던 그 수사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정치적인 개입을 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 법판사를 임명했다는 것에 항의해서 그러한 집단 행동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특검팀에서 원대복귀하겠다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금 1심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계적인 것을 네. 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말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땠냐면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소송이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 징계처분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심에서 잘했던 변호사들을 다 해촉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부실 변론을 해가지고 지고 그리고 상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의 신뢰였던 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당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론이 뭐였으면 결국은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임용의 이꼴로 만들었던 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는 이 집단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엄청난 항명을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정치권 일가에서는 이제 항소를 이제 자제하는 새로운 법률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이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이 이제 기소 공소 유지하고 이 공소 유지의 핵심은 이 항소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항소를 갖다 이렇게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근본적인 입장을 상고 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법 피해 한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배임 횡령액이 지금 현재 한 7,800억 가까이 돼요. 검찰 조서에는. 그런데 이번 대장동 1심에서 밝혀진 것은 김만배에게 이제 한 460억 이 지금 배임 금액만 지금 추징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네. 지금 7천억 부분을 이거는 갖다 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원칙 금지 조항이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배임 액수를 갖다 찾아낼 건지 이거는 결론은 이제 김만배 일당들이 이제 몇 년 살고 나오면은 그 금액은 그 고스란히 자기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윗선에는 누가 있다는 건지. 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은 안 되지만 형법상 배임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구형량보다 많은 결론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한 기소였음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서 반성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네.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서 내란 중임모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걸 전망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앞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뭐 경선에 뭐 통일교라든가 가담을 했다는 어떤 그런 거라도 나오게 된다면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빗발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게 좋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한 7, 8개월 남아있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도 상당히 지금 흔들릴 걸로 보여지고 네. 만일에 이것이 다음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 정당 해산 이 논란은 다음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뭔가 좀 끊고 매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이게 뭐 자주 섞인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이 이제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집권당에 면모를 갖춘 그런 당정 관계로서 내년 6월 3일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 노력과 또 변화와 쇄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일간에 이 세 가지 특검이 이게 계속 특검 수사 기간도 지금 연장하면서까지 특검 수사는 이게 법률에 정해진 그 수사 범위를 또 넘어서 가지고 별건 수사까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결론은 이런 수사의 내용들이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또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이 갖춰진 그런 해산 또 현재에서 해산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이런 대단히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또 내란의 공조 이런 동조한 그런 공범으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내란 프레임을 씌워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정치적 보복이고 또 정치적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내년 6월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민 의원님, 전환규 씨의 그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내용 참 말로 표현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인데 풍자일 뿐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나무에 매달면 1억 원을 줄게. 이것은 범죄 교사 아닙니까? 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해라든지 또는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는 것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풍자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길 씨가. 풍자는 권력을 비판하는 예술인 거죠. 네. 증오를 선동하는 면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 언행을 묵인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배종찬 부장님,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 함께 출석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8시간가량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어제도 양측 입장 팽팽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오세훈 이 시장과 또 이제 명태균 씨 사이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면 하나가 이제 만남의 횟수.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2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명태균 측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 기록이 있다. 8번이다. 뭐 7번, 8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 명태균 씨의 뭐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 아예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중간에서 브로커리지를 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 신분 그리고 명태균 씨는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에서 이렇게 대질 심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것은 법적으로 내가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남아있는 이 관문은 뭐냐면 얼마나 이것을 좀 빨리 끊어내느냐. 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명태균 씨 측은 정치 여론의 영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으로 확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앞으로 서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특검이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의 브랜드 손가방을 선물한 정황을 확보해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과 김 여사 측은 이게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다 이런 해명이었죠. 의례적인 뭐 인사치레라 그러지만 국민 정서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법 감정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네. 상당히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김기현 의원이 또
과거에 이제 또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대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23년에 3월 당 대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제 김기현 당 대표의 아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 클러치백을 이제 선물을 했다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결론은 이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은 그런 뭐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당시에 이제 많은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그런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화된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김건희 여사도 받았다 그랬고 김기현 전 당대표 또 아내께서도 준 사실이 있다고 한 것이니까, 이거는 뭐 정치 도의적 어떤 그런 측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뭐 밝힐 게 있다면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김현 수장님,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6일 집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크리스찬 디올 제품을 20점 넘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듣는 민심은 어떨까요? 참담하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서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켓 같은 것도 뭐 한눈에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그 크리스찬 디올 그 홈피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니까 자켓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하나에 자켓 하나예요? 하나에 500이고 네. 비싼 건 뭐 1000도 넘어가지만 평균적으로 6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제품이고, 아시다시피 명품은 다 일련 번호가 있고, 그리고 언제 이 제품을 구매해 갔는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뭐 본인의 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명품 브랜드 입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국민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많은 명품을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구입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구입된 것이냐. 지금 요거는 지금 이래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끝없는 명품 사랑은 뭐 본인의 돈으로 샀다면은 뭐 그게 돈이 있으니까 샀으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거는 없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로즈 비비의 브랜드 손가방도 지금 전 대표한테서 지금 선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 생각에서는 이 많은 제품들을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계속 갖다 줬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정말 영부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임명덕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기네스북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있었고, 거기에 영부인 이멜다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구두가 몇천 컬레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은 그게 최고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 김건희 여사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전에 김명수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받을 때, 뭔가를 줄 때는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준 거에 대해서는 항상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그 대가가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세계 최고 아니냐. 네. 이 정도면 까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기네스북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뭐 배치기 충돌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여론은 어떨까요? 여야 어느 쪽에 더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까? 네. 배치기도 나왔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분석을 할 때는 양비론은 지향합니다만, 저는 양쪽에 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쪽 잘했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국감은 신뢰도 바닥으로 갔지 않았을까 싶고,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컸을 텐데, 여당 쪽을 놓고 보면은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 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 또 최민희 위원장 쪽이라면, 야당은 대안 제시가 부족, 대안 제시 부재,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고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부분은 야당에 대해서도 탓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쪽 다 정말 대실망이다. 정말 정치권이 왜 이래 하는 그런 비판이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던 국감으로 분석됩니다. 네, 민 의원님, 국감 마친 여야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친명계 인사가 코드포되면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민주당 내 권력 투쟁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호사가들이 권력 투쟁으로 몰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부산시당위원장 공천이 이게 공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직에 대한 것이에요. 네. 그 당직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관리할 부산시당위원장을 누가 맡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권리당원들과 이런 투표를 하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어서 네. 정청래 대표가 공천 때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기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 이분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떨어진 사람은 억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공정성을 반할 정도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이 부분을 가지고 권력투쟁까지 가는 것은 네.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여야 누가 나올지 주목되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예고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 표가 갈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7개월 좀 넘게 남은 그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공당으로서 당연히 지금 일찌감치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갈 이유는 없죠. 네. 당연히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세우고 그렇지만은 이제 범여권 후보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합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떻게 하든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집권당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지금 거셉니다. 얼마 전에도 종묘 앞에 세운 그 사고적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걸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뭐 장관의 직을 걸고 이걸 갖다 맡겠다는 어떤 그런 강경한 입장. 그리고 이제 한강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배를 띄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정치적 공세를 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경쟁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뭐 다각적인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 민주당 중심의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제대로 쓸 건지 안 그러면 조국 지금 현재 조국 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후보로 나설 건지 그리고 이제 범여권 후보도 어떻게 정하실지 따라서 이제 네. 개혁신당 후보와의 앞으로 후보 연대 이런 부분도 뭐 가시권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장에 출마 관련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당대표 도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민석 총리를 가지고 서울시장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당대표 하지 않겠나 이런 상상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내년 6월달 지방선거 이후거든요. 8월달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시기가 정권 초반에 총리로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인데 당대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휩싸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도 얘기가 되고 당대표 후보로도 얘기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그냥 그만큼의 능력과 통합력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김명수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고 매월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뭘까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입니까? 네, 단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네. 민주당이 이제 영남 지역에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맞불 작전으로 이제 호남 쪽으로 좀 내연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호남은 아시다시피 이 내란, 쿠데타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데인데 먼저 이 내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내려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좀 더 외연 확장을 하고 싶으면 이 내란과의 선긋기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면 먼저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의힘 당명이라도 바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전 상당히 쇼킹을 받았거든요.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지금 60조 지금 잠수함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따려고 하니까 뭔가 한국에 대한 흠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 흠 잡은 게 바로 정치가 불안정하다. 야, 그 나라가 계엄령도 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말한 게 한 명도 다치지 않지 않았느냐. 금방 끝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여파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위상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호남을 매월 방문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뭔가 내란과 당연하게 선을 좀 긋고 그리고 그것도 불가하다면 저는 이름이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에이펙 등 외교적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일까요? 네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에이펙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 성향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진보 91%, 중도 83%. 문제는 보수도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도 그 절반 이상이 잘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미 회담도 있었지만은 한중 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적절한 균형 외교를 보인 측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원자력 잠수함 추진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매우 오래된 수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말이 아닌 성과 그리고 이념이 아닌 실용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설득한 결과다라고 보입니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대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습니다. 조만간 관세 안보 협정 문안이 나올 텐데요. 에이펙 후속 조치 등이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논의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63% 직전 조사보다는 6% 포인트가 더 올라갔거든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할 때 분석할 때 ESC 경제, E 그다음에 S는 security 외교 안보입니다. 그리고 C 소통까지도 국제 외교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관세 협상의 합의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과연 필리 조선소나 또 우리나라에서 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중요한 건 이 부분 같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외교 또 경제 최근에 이제 주춤거리긴 합니다만 코스피도 이제 지수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63%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간 40%거든요. 바로 네.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 이 당용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지지율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 세력이 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방금 이제 배수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번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나왔는데요. 저는 네.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갤럽에서는 좀 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조사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47%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당히 이 여당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예상 외로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이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서 중요한 건 정치 성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소득 수준을 볼 때 소득이 본인이 상위권이나 중상층이라고 말한 분들 중에는 대부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0%가 넘어요. 네. 다만 이게 내 소득이 좀 하위권이라고 하층이라고 지금 응답한 사람들은 4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가 영향입니까? 저는 주가 영향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보면 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중상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43, 그리고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38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보면 대통령은 60%가 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 초반대나 40%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지지층은 코어 세력은 바로 서울 수도권의 그리고 소득 수준이 상당히 중상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보는 이 중상층이라든가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하이트 칼라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본인들의 지지층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지율이 지금 엇갈리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그 지지층들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7개월 앞두고서 지방선거 남았는데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토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범보수권 진영의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만 보더라면은 현재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네. 즉 그 말은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결집이 웬만큼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기반을 가지고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스탠스 변화, 큰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이제 5.18 이제 강주 모욕 참배도 이제 있은 것이고, 앞으로 또 그 부분은 비록 무산은 됐지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만 그런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는 에펙하고 한미 간세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국민의 시선과 또 집중은 대통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만 민주당은 정체돼 있고 대를 빠지고, 국민의힘도 그 선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그래도 좋은 성적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네.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국정감사도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다각적인 당의 네. 체질 변화, 그 노력이 아마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 뉴욕에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돼 화제입니다. 월가가 자리한 도시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맘다니는 임대료 동결과 부유세, 공공부욕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어 우물가, 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표심의 변화는 경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식의 극단 정치에 대한 반발, 정체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교육과 주택 문제, 고용 등을 외면한 그들만의 대결적 의제, 대립의 언어는 설 자리를 잃게 마련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배치기까지 보여줬던 정치권은 이제라도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정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